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의 MBN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에 늘 노심초사하는 6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심초사 하시죠? 이상훈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헛기침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또 발음도 안 됩니다. 또 쐈습니다. UN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해져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사일을 쏜 겁니다. 터뜨리고 쏘고 또 터뜨리고 쏘고 반복하는 북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그에 앞서 이번 주 한 주부터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잘했군 그리고 못했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뉴스는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메이커는 누굴까? 잘했군 인물과 못했군 인물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네요. 요즘 마음속 그리고 겉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당의 존재감 보셨죠?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한번 보죠. 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네요. 국민의당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당 땡깡 부리고 있다.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국민의당을 땡깡 부리고 있다라고 아주 폄하를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오늘 결국엔 사퇴를 했습니다. 그토록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버티고 버티다 결국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이낙연 국무총리네요. 답변 요정으로 등극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소위 말해서 퍼부었지만 모두 다 막아내고 오히려 더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했다고 하는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6분들은 여기 나오신 4분, 이 등장하신 4분들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분을 찾아서 써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보겠는데 고영신 교수님부터 보시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언론으로부터 크게 곽광은 받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일주일 내에 계속됐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로 각광을 못 내용은 받았어요. 뭐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사실은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좀 몰아붙이고 뭐 야단도 치고 또 뭐 정책건의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워낙 돋보였어요. 뭐 그동안 뭐 버럭 총리도 있었고 여러 총리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정말 품격 있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이다. 또 그 재치와 유머가 있는 답변. 사실은 정치에는 다소 그래도 유머가 있어야 정치다운 맛이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재치 있고 유머스러운 답변을 하면서 사이다 답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의 요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인이라고 하는데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연이라. 이렇게 뭐 별명을 그럼 인이와 연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인물은 역시 이낙연 총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너무 기교에 지나치다 보니까 진정성이라든가 뭔가 그 마음에 다 감동을 주는 그런 답변은 없었지 않느냐. 기교는 보였으나 감동은 안 보였다. 네, 그 점이 있고 뭐 이번 주에 역시 그 추미애 대표 지난번 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그런 낙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집권당 대표로서 당혹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불쾌감은 충분히 표시할 수 있지만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협치를 가장 앞장서서 그래가야 할 당 대표가 무슨 대변인이라든가 무슨 그 당의 무슨 간사 정도 선에서 해야 할 얘기도 아닌 그런 뭐 좀 막말성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치를 이렇게 급냉시키면서 사실은
리스크라는 말이 추리스크. 나올 정도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몰고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오늘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답변 요정, 추리스크. 뭐 새로운 정치 용어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두 인물을 누구누구를 꼽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휘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인물 중에서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냐면- 아주 그냥 모범 답안처럼 고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했군도 많고 사실은 못했군도 예. 많은데 그중에서 최고로 잘한 인물은 그 앞에는 아주 잘했군, 예. 아주 못했군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이게 베스트를 워스트 그냥 잘했군, 못했군이 아주 아니군요. 잘했군. 이낙연 총리하고는 제가 잠시 국회에 있을 때 예.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느꼈던 인상이 정말로 내공이 출중한 분입니다. 저분은 또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기자 출신의 5선. 그래서 저 총리 지명할 때부터 예.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버티면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 예.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보니까 예. 정말 냉철하게 그리고 또 진솔하게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정도의 총리가 언제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용진 베스트. 교수께서는 기교는 보였으나 좀 진정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정성도 있다고 보시나 보네요. 그 기교만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예, 얘기 예. 쓰는 것 같고 예. 저는 조금 아직 감정이 따뜻해서 진정성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뭔가 이 지금 기교 재판대는. 속에 진정성 섞여 그러고- 있다고 보신다. 그렇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정부에 대해서 아픈 얘기도 다 했지 않습니까? 협치, 저도 제일 그 부분은 아쉽다. 예, 예. 총리께서 예.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인물이고 예. 워스터, 그러니까 아주 못했고는 추미애 집권당 대표입니다. 역시 그냥 못했군이 아니라 아주 못했군입니다. 정말 아주 이렇게 못했군. 해서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집권당 예. 대표입니다. 정말 걱정될 정도로 뭐 엑스맨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집권당 예, 예. 대표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추미애 대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뀐 것인지 예. 아니면 그때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예.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주에 정말로 워스트는 집권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종근 실장도 비슷한 답변을 쓰신 것 같아요. 반만 비슷합니다. 반만. 네네. 예, 예. 아니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낙연 총리를 하실 것 같아서 예. 조금 삐뚤어 나가려고 사실은. 보니까 합의했습니다. 이낙연만 있다가 아니라 김동연도 있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예, 예. 상당히 참 재밌고도 또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히나 이장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예. 의원이 이 김 부총리와 같이 무능하고 소신도 없는 예. 그런 관료가 있으면 그 정부는 실패한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게 자기 얼굴에 좀 침뱉는 그런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차관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마다 사실은 요직에 있었던 이유는 예. 그만큼 자기가 소신이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관료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능한 건 모르겠지만 소신은 안 바꿨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 자리에서 또 회의장에서 웃음이 나왔는데 예,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소신을 지키면 상당히 정말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큰 어떤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추미애 대표는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가 속 좁은 어떤 정치를 한다라고 한 일주일 내내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지난번에 뭐 회담 그 불참을 선언을 해서 예. 근데 이번에 추미애 대표 보니까 어떤 이 큰 이 행사장에서 예. 야당 대표들만 건너뛰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사실은 외면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속 좁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이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예. 좀 이렇게 협량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뭘 네. 그리셨네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그리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거론해드리는 만큼 예. 커리커처를 하나 그렸는데 예, 이낙연 총리는 글쎄 다른 분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오늘 잘했군 문재인 대통령, 못했군 문재인 대통령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지난주도 했어요. 예. 잘하신 거는 이번에 NSC 회의 소집해서 예, 예. 확실하게 미리 대응한 예, 예. 거 잘했고 못한 거는 CNN 인터뷰 때 또 예. 아직도 대화론 얘기하신 거 그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또 되풀이하기 좀 뭐해가지고 이낙연 뭐- 총리 잘했군 했는데 예, 예. 하여튼 이낙연 총리를 돋보이게 한 게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컨대
이낙연 총리가 박성진 그 후보자를 철학이 다른 사람도 있더라. 예. 그 얘기를 오히려 저라으면은 예. 그 제청하시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셨을 텐데 그걸 나중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런 질문이 좀 서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보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됐을 예.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나름대로 개혁 보수를 지향한 예. 바른정당의 자강론에 대해서 그 사실은 가치를 예. 현격히 떨어뜨리는 본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못한 겁니다. 요 두 분 그림 뒤에 보면 이낙연 총리 뒤에 저 패는 뭡니까? 제가요. 예. 사실은 대변인 했거든요. 예. 그때 저의 그 롤 모델이 이낙연. 대변인으로서 이 논평을 네. 잘 쓰신다 이 뜻인가요? 예, 이분은요. 딱 말하면은 그게 곧 기사의 꼭지. 기사의 아이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군더더기 안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그 자체로 그게 예. 뜻이 확 담기도록 20자 내외로 탁 그 멘트를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신가요? 네.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뭐 요즘에 이제 이 MBN 분위기도 좀 그렇고. 뭔 분위기가 또 그렇습니까 제가 볼 갑자기? 때는 그거보다는 하여튼 제가 이낙연 총리가 제가 대변인 할 때 사실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좋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해운 전 대표 옆에는 뭐예요? 10,000원짜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은 많은 돈도 많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한 돈은 10,000원이 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상징한 겁니다. 이게 예, 예. 푼돈, 예. 푼돈 10,000원짜리 이런 푼돈 때문에 그 명예를 참 버리다니 저같이 그냥 집도 예, 예. 없는 사람도 하는데 예.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집도 별로 안 없고 좋겠다. 없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굉장히 세세한 얘기까지 하십니다. 자, 저쪽에 하나 더 건너뛰신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뭐 이낙연 총리 답변 잘하셨고 매우 침착한 사이다 발언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추가로 박성진 예. 벤처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심지가 굳으신 분이잖아요. 예, 예. 이 자리에 되게 약간 연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은 사퇴를 스스로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요. 본인은 얼마나 사퇴 안 하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드네요. 근데 아마 서양호 소장님이 전화하셔서 사퇴가 됐다는 얘기도 잠깐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제가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농담이었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일단 꼽았고요. 예. 모태권에 대해서는 MB 국정원을 저는 사실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이분들이 그래요? 지금,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따 또 나온대요. 이때 나와도 제가 지금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분들이 지금 그 두 배우의 그 나치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예. 반포시켰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음란물 제재 반포예요. 그 마강수 교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음란물 제재 반포죄로 그때 형을 살았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국정원 직원들이 전부 다 음란물 제재 반포죄로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정말 이분들은 정말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예, 예. 주제로 별도 주제가 있으니까 다루겠습니다. 지금 박성진 후보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긴급 사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양호 소장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네, 전 잘했군 임종석 지금 방금 나왔네요. 청와대 비서실장, 못했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요. 정치인이 잘못하기는 쉽게 잘못하는데 문제는 예.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박성진 중소벤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성진 카드를 사석으로 버리는 돌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오히려 임명동의안의 약속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조건부 사퇴론이 주변에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 말씀 맞다나 담담하게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다 해서 사리에 맞게 국민들 우려에 맞게 그 박성진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나서 예. 사법 공백에 오랜 동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 협조를 호소하는 정석대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담담함이 저는 뭐 오히려 인사를 잘 보필하지 못한 비서실장은 책임은 있지만 인정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구할 수 있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태꾼은 잘 아시겠지만 김주선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팀장을 맡으면서 연예인들 예술인들 82명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은 1차장, 2차장과 달리 기조실장은 원장의 직속 신복들이 하는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이 작업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의혹이 더 커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파도 캐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꼽아봤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사실 문제가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 순서에 저희가 주제가 준비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사회를 지난 한 주 동안 발칵 뒤집어놓은 기막힌 이야기 이거 실화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벌써 뭔지 아시겠죠? 240번 버스입니다. 보면은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했나? 버스 기사 억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 버스 기사분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건 보죠. 자,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또 국정원 관련 얘기죠.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 MB 국정원에서 음란물을 합성했습니다. 국정원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만들어도요 아주 C급입니다. 아까 이게 음란물 처벌을 발수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조악해서 참으로 이게 정부에서 만든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죠. 여기 보면요. 이게 뭔가 카지노 분위기가 있는데 강원랜드군요. 직원 95%가 청탁 취업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비도 존대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도대체 강원랜드인지 청탁랜드인지 알 수가 없군요. 자, 오늘 6분께서는 여기 있는 사건을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언급하셔도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거?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1,500에서 1,700 어떤 지급을 받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3,000 정도 시세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주요 사건, 기막힌 사건을 쭉 훑어봤는데, 자, 준비되신 부터 보겠습니다. 고영진 교수님. 이번 주에는 누가 뭐라 해도 복마전 강원랜드, 백랜드죠.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95% 아닙니까? 청탁랜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며칠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청년 실업률 보면은 9.4%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잡힌 실업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 IMF 때 10.7%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염동열 한국당 의원 55명이나 뭐 청탁했는데 그중에 20-30명이 뭐 취업을 했다느니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 또 뭐 비서이다 비서관 인턴까지 뭐 취업을 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의원들은 전부 거기다 근데 막상 본인들은 뭐 말한 바 없다 또 이렇게 근데 얘기합니다. 거기 시의원 무슨 도의원 전부 다 청탁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원도인데 무슨 카지노에 인력이 5,000명이 필요합니까? 5,000명의 직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백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사회 지도층 중에서 백 행사 안 하면 바보다. 강원도들 상대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진짜 엉망입니다. 자, 옆에 계신 박상근 교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뉴스예요. 더 기가 막히고 코 막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앞서 문성근 영화배우가 문성근 씨가 자신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일이라고 본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이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보원이 일베가 되나요? 아니, 일베가 아니죠. 일베 중에서 쓰레기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일베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베 중에서 쓰레기면 어떤 걸 알겠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 얘기 듣고 국가정보원이 한 일 보고 일베 혹시 관련되신 분이 오히려 또 기분 나쁘다고 하시진 않으실까요? 그렇죠. 일베 쓰레기들이 아니 우리를 국가정보라고 비난한 말에 기분 나빠할 수가 있겠으나 문성근 씨의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 정말 적폐 중에 적폐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서영호 소장님. 네,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국회에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며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인데요. 이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시키면서 국민의당이 소위 말해서 캐스팅보트, 존재감을 드러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존재감이 보수야당과 연대하는 국민의당일지 이것이 향후 지나고 나면 국민의당에 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볼 그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기막힌 사건으로 꼽으셨네요. 약간 좀 여기 다른 분들 답변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 끝에 계신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도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헌재소장이 거의 1년 동안 지금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그동안 200일이 넘게 잘 해오신 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결이 됐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분을 빌미로 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도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그 법 시스템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불발 사건 관련해서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자유투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알아서 판단하셨겠죠. 그러나 사실 그분들보다 더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야당이 아니었나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이종근 실장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사실 사건 사고 중에 가장 그 기막힌 사건은 240번 버스 기사의 대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죠.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버스 기사가 그 어머니와 딸이 먼저 내리고 뭐 5살 난 딸이 먼저 내리고 어머니가 고함을 질러댔어도 그것을 다음 정거장에 내려줬다. 라고 해서 비난이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CCTV에 나타난 것과 또 다른 매체, 언론 매체에서 직접 그 시간대에 그걸 타본 결과 상당 부분 버스 기사의 처음에 이야기가 맞았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비난의 화살이 어머니한테도 가고 막 신상 털기도 하고 또 그 맨 처음 그 글을 올린 네티즌도 막 신상 털기를 당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훈은 이렇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조금 한번 생각할 여유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피해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240번 버스 이 사건은 아마 그런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뭘 그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예. 그 강원랜드 백랜드 사건이 예. 상당히 기막힌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예. 기분 좋은 기막힌 사건 그거를 제가 뽑아왔는데 슈퍼볼이 뭔지 아세요? 슈퍼볼이요. 미식축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예. 미국에서 간호조무사 하는 분이 예. 그 8천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러잖아요. 복권 이름이 슈퍼볼입니까? 예. 근데 그 복권을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볼까. 근데 그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사면은 이게 법으로 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를 현물을 가져올 수는 없고 예. 대신 사주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대요. 저희 방송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이 얘기는 안 들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참 제가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히게 괜찮은 아니 있는 소식 거 중에 같아요. 고르시다니까 왜 뭐 이거는 좀 안 들으니만 못한 내용을 좀 적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꼭 그냥 슬픈 얘기들만 다 하셔가지고. 예. 저는 좀 기대찬 기막힌 기대찬 얘기.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까마귀가 안 오네 근데.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인사 논란까지 첩첩산중 고민 많은 문 대통령 이런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이 북한 아주 골치를 썩고 있죠. 먼저 보겠습니다. 제재도 대화도 무시. 북한 핵 미사일 폭주 첩첩산중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은 미사일 안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쐈습니다. UN 추가 제재에도 마이웨이 17일 만에 미사일 또 쏘라우 이렇게 돼 있어요. 쐈습니다. 쏘라우가 아니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머리를 감싸고 있죠. 이런 상황 대화 불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 시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옆에 트럼프 대통령 참을 수 없다는 거 보여줘야 중로 행동해야 더 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죠. 얼굴이 가려졌습니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 반대한다. 이 정도만 하고요. 중국 언론들은 별다른 보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겠죠. 자, 옆에 보면 아베 총리 1번입니다. 북한 다시 폭거 결코 용납 못해. 더더군다나 일본 상공을 지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 북한 도발 실효성이 없어. 전술핵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공기총을 아무리 개량해도 대포는 못 당한다. 살 길은 핵무장, 핵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전술핵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뭐 현장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못 말리는 정신 나간 김정은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비핵화 인터뷰에 보란듯 북도 미사일. 고심 깊은 문의 선택, 인사도 고심, 북한도 고심인데 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써주세요.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도 봤는데 서영호 소장님. 네.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뭐 대북 문제라든가 그 복지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등등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야당과 타협해서 60점, 70점인 절충의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 밥도 죽도 아닌 누룽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의 원칙대로 인사와 복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믿고 설령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 민복을 위해서 복지 민복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서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방향을 선택하는 것. 저는 뭐 정치를 한다면 후자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국민이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 선택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이냐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은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사면 초과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우 외환입니다. 밖에 외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하고요. 국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여야는 험한 얘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밝혔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국민 지지율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또 그 이후부터 지켜왔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원칙이 뭐였죠? 뭡니까?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화와 화해업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흔들렸잖아요. 또 하나, 내치 문제는 뭐였죠? 협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협치하는 겁니까? 또한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물러났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왜 또 이거는 빠지시고 임종석 실장이 하십니까? 당초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문재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큰 승부수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그런 원칙이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추락세가 더 가지 않겠느냐.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 일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비슷한 걸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아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성진 그 후보자의 사퇴와 김명수 후보자를 연계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정도대로 가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저는 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도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가 계속 꼬이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첨언하자면 김정은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저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어떻게? 네, 참수. 알겠습니다. 이종근 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전국을 끌고 갈 때는 언제나 지지율이 오르고 탄탄하게 전국이 안정이 되는데 끌려갈 땐 지지율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통령의 1분기 지지율을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정부든 1분기 한 3개월 시작하자마자 3개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바로 그랬죠. 1분기 때 광우병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한 1년 동안 전국 운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이 바로 그런 사면초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는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반박자 앞서서 이슈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완전히 터닝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이슈를 어떻게 하면 끌고 갈 것인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안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끌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끌려가고 반박자씩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지금 생각했던 부분들을 반박자 앞서서 다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고용신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최근 지지율을 보면 갤럽 조사도 처음으로 70% 이하로 내려왔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은 한 66.8%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안보 불안,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동안 일자리 대통령 또 적폐청산 이러한 개혁의 문제까지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원칙을 굳건히 지키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끌고 가는 앞장서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국민적인 동력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수 있지만 정치권 전체의 동력을 얻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더군다나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은 정파 간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은 분위기는 아무리 떠도 그것이 견고하지를 않기 때문에 국정의 동반자로 야당을 생각하면서 끌고 가야 안보든 일자리 문제든 개혁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은 또 뭘 하나 그리셨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이래요. 인사 문제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의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좀 양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북 문제 이것도 사실은 뭐 어저께 CNN하고 대화 얘기하다가 또 미사일 쏘면 또 그때 못 참겠다, 용서 못한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고민스럽게 만들고 진짜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는 이 실업률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최악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고민하고 선택할 거는 실업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8.4%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지율하고 직결되고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실업률 표를 아마 거꾸로 물구나무 서고 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절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북핵 문제나 무슨 인사 문제 이런 것에 몇 배 지금 고민거리일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주제를 좀 여러 개 잡았는데 사실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미 쓰신 분이 있어서 두 분만 간단히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를 재배치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꽤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를 제끼고 야당 국회의원이 미국 당국을 가서 이렇게 읍소하는 형태가 과연 적당한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 개발 완성으로 우리 국민 불안감이 매우 높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국론을 모두가 핵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전술핵 관련해서는 국민 한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은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뜻과 우리 당론을 미국 조야에 가서 전달을 하고 반드시 재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당 때 안보 국방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여야가 따로 없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국을 방문했던 야당 의원들 비판한 적이 있죠. 지금 나라의 안보가 정말 유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의 특위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왔습니다. 노라고 들어왔습니다. 뻔히 알면서 가신 의원님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가신 겁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북핵 위기 대응특위의 방미위원단인 여러분들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혹시 저게 되리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 혹시 아닐까요? 더 나쁜 거죠. 저는 그러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혹시 저분들이 제가 너무 나쁘게 봤군요. 정치 술수로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를 법수로 표를 모아가지고 인기를 올릴 거야. 문재인 정부를 망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다 오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이 차명진 전 의원께서 열심히 뭔가를 그리셨어요. 안 시킬까 봐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좀 큰 견제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습게 보고 자꾸 미사일 쏘는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우리 또 한쪽에서는 야 우리는 그럼 니네들이 그러면 전술핵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좀 역할 분담 좀 이런 차원 여야가 역할 분담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 슬슬 띄우잖아요. 김정은이가 계속 가면 우리도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또 나온다고요. 지금 사실 제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저주를 퍼붓듯이 얘기하는데 김정은이가 더 그렇게 가면요 아마 전술핵 얘기가 기정사실화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림의 이 세 명은 누굽니까? 저 끝에 있는 분은 누굴 그리신 거예요? 이 끝에 돼지는 아실 거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원, 인도적 지원. 그 뒤에 홍준표 대표는 참 전술핵.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거를 묘사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의 이상한 공작, 나체 합성으로 블랙리스트 괴롭히기 하나. 이런 제목이 달렸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의 이상한 수준. 국정원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간첩 잡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거는 국정원의 원훈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인데 하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민간인 동원 댓글 부대.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을 했고요. 세금으로 활동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이 세금으로 된 활동비를 빼돌렸어요. 댓글 공작비를 떼먹은 겁니다. 황당하죠? 자, 여기 보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 엄청납니다. 거의 100명입니다. 좌파 인사로 분류했고요. 전방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가짜 합성 사진이란 특수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정말 특수 공작인데요.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사찰 내지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빠지지 않겠죠? 온라인 여론 조작. 5.18 민주화운동 비하글을 온라인에 올리는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글까지 올리는 아주 치졸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응들 한번 보죠. 자, 당사자죠. 문성근 배우, 여기 김효진 배우가 2명 나와 있는데 나체 합성 사진 유포했다? 해외 토픽감이다 라고 혀를 찼습니다. 자, 김효진 씨는요. 추함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동 씨입니다. 김재동 사찰 문자 나한테 잘못 보내기도. 국정원 요원이요. 김재동 씨를 사찰했는데 그 사찰한 내용을 상관한테 보고한다는 걸 실수로 김재동 씨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가요? 설마 국정원 요원이 잘못 보냈다고 믿기도 어려운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요즘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럴 땐 그저 조용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라는 안보는 안 하고 국가기관의 수준 낮은 공작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써주세요.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번 달 말 정도까지는 취합을 끝내고 10월 초쯤에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소고발 모두 형사, 민사 다? 형사, 민사 다 해야죠. 민사는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은 제일 기초는 국가,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원장이 세 사람은 필수고요. 이게 아마 좀 폭이 넓어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에요.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자, C급도 안 되는 합성 사진을 만드는가 하면 댓글 공작비까지 떼먹는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다 이 지경 됐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저는 이분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위는 이적 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적 행위. 예,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역할은 그 북한의 동향 같은 것들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예, 그분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연예인들을 사진이나 합성시켜서 돌리고 예. 또 뭐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돈이나 빼먹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예. 이적 행위로 간주해서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북한에서 대놓고 지금 웃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 서영호 소장님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하면서 작전 명령을 화려한 휴가로 주었습니다. 질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저질 공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양반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학살해 나가면서 이것을 화려한 공작,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광주 학살을 한 신군부만큼이나 민주화 인권을 학살한 그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서 그 책임자, 그것이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신 교수께서는 뭐라고 썼어요? 이 원세훈 원장, 전 원장은 모르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자괴감. 정말 이거 저질 흥신소 심부름센터만도 못하구나 우리가. 사실 지금 전에 국정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 혹시나 자녀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합성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정원에 다니는 부모한테 물어봤을 경우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국정원 직원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입니다. 또 정예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중에 뭐 좀 잘못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난번 또 원세훈 원장 부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채소밭 가꾸라든지 무슨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뭐 냉장고 문도 다 뭐 잠가버리고 다녀. 어마어마한 갑질이었습니다.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정말 부창부수인데 과연 이러한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저는 원세훈 원장이 정말 역사 앞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을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적어도 서울시에 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이고 잘 나가는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장 되고 그 이전에 행안부장인가요? 그 과거에 내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행정 안전부장. 굵직굵직한 자리에 쭉 앉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또 누가 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역사 앞에 바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박상병 교수께도 뭐 비슷한 생각이 있을 건데 제가 먼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합성 사진 보셨죠? 봤죠. 저희가 내용이 좀 너무 좀 다루기가 그래서 이게 화면을 안 보여드리는데 그 수준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정보원이 만들어간 지금도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C급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이게 보면서 그게 진실일까가 아니라 이거를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아까 뭐라면 일베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줄 알았어요. 좀 너네요 하면 국가정보원이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자, 간첩 잡아라고 국민들이 그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그것도 또 공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까지도 좀 제외되는 그 돈을 국가정보원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때 MB 때 북한에서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이에 국가정보원 일부긴 합니다만 국가정보원에서 방금 국민 여러분이 보신 그런 사진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만드는 이 사진이 혹시 유포되면은 국민들이 진실을 믿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알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어쩌다 여기까지 간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참담합니다. 사실 이 국가정보원이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이상한 아주 수준 이하의 공작은 벌였지만 막상 북한이 도발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정보 파악을 하거나 대응을 못했다는 기간과 아주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땅을 칠 노릇입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밝혀지는 원세훈의 국정원 행태들. 그런데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거 몇 분 써주셨는데 먼저 삼영진 전 의원 보겠습니다. 전 조금 아까 질문인데. 예. 아까 질문 걸 쓰셨어요? 예. 제가 지금 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거림직해가지고 밑에 착 저도 이게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게 시꺼멓게. 옆에 이중근 실장이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나왔던 사진을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패러디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사진을 그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문성근 씨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은 참 이런 영화에 참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큼 이제 만들어서 돌린 거죠. 국정원에서. 근데 그걸 수준이 너무 조악한데 그걸 믿으셨어요? 아니 이제 뭐 영화인들이니까 뭐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어떻게 국정원에서 일제 어떤 사람을 뭐 예컨대 이념적으로 매도해서 메카시즘으로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문제 삼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문제 삼고 근데 이렇게 저질로 그야말로 흥신소 수준도 안 되는 식의 그런 잠깐만요. 작업을 이게 지금 했다.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두 등장인물은 누굴 묘사하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누굽니까? 좀 생각해. 이거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런 것 같아. 이게 바로 나라에 충성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흥신소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놓고. 옛날에 기억하잖아요. 이 롯데 호텔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무기 사러 왔는데 거기 몰래 들어갔다가 걸린 그 국정원 수준이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국정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런 일만 하는 거니까 흥신소 수준도 안 되는 이거는 분노가 아니라 기가 차는 그렇죠?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보면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보면은 뭐 시청자분께서는 대부분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충성하는 뭐 방법이 굳이 이거였다니.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대충 누군지 아마 다들 추측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실장께서는 제가 원래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출발한 국정원의 적폐의 그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론들은 다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칼 끝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으로 향한다면 그 결정적인 키는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장세동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안기부장의 길을 갈 것이냐. 완전히 입을 닫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역할. 자기의 충성을 다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장세동 씨에 대해서는. 반면에 김만복 거기 좀 다르죠. 참여정부 시절에 김만복 국정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사실은 정말 온갖 설화에 다 노출될 정도로 아니 국정원장의 입이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전형이 바로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도 내가 장세동의 길을 갈 것이냐 김만복의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양호 수장께서 짧게 쓰셨는데. 네, 혹시 정치 깡패 용팔이를 아십니까?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위해 전두환 정권이 당시에 안기부가 개입해서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이 창당한 걸 막고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 정치 깡패들을 동원한 정치 공작 사건이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나야말로 MB의 영원한 용팔이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강목으로 전당대회를 방해했다라면 지금은 댓글 부대, 민간인 사찰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의 천병이 되고자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정치 공작이 아니라 정치 깡패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악역을 하고 있다라고 정권의 충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정치 깡패는 그 당시 역할이 본연의 임무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가 아닌 거라서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고용신 교수께서. 저는 요즘 최순실의 고민도 박정희 전 대통령 관계에서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이 실장 얘기한 대로 원세훈 씨 입장에서는 나 혼자 독박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명박 자기 주군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또 보고를 다 했다. 물귀신 작전을 쓸 것이냐. 이 고민 중에 있을 것이라고 아까 보는데 장세동이냐 김만복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아까 이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독박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박을 쓸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금으로 잘 먹고 잘 놀고 비리와 설화에 멍든 축구협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지금 축구협회 상황을 좀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은 부회장, 축구협회 전 부회장이었죠. 히딩크 감독설 불쾌하다. 최근에 히딩크 감독이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얘기를 했어요. 논의되지도 않은 이야기,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아주 펄쩍 떴습니다. 그런데 노재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문자를 김옥은 전 부회장한테 보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회장님 러시아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히딩크 감독께서 아주 관심이 높으시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감독 뽑을 때 좀 뭐 천천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상 히딩크 감독이 관심이 많으니 어떤 배려를 좀 해달라 아니면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뒤늦게 나왔어요. 그러자 이 문자가 공개가 되자 김옥은 부회장 문자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문자로 전달하다니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막상 히딩크 전 감독 내가 진작에 의사표명했어요. 어게인 2000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런데 요거는 히딩크 감독과 관련된 아주 설화고요. 또 문제는 소위 말해서 축구협회 간부급들이 법인카드를 펑펑 썼다고 합니다. 여기 보죠? 조중현 전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인데요. 부인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사용료 협회 공급 3천만 원 썼답니다. 부인이 왜 이걸 씁니까? 3천만 원을. 이상한 일이죠. 자, 여기 보면요.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입니다. 골프장에 가서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800만 원을 아주 용감하게 긁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전현직 임원들인데 사실은 유명한 과거의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피부미용실에서 법인카드를 무려 8천만 원 넘게 과감하게 긁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종근 실장께는 이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이 보면은 축구협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보면 이 히딩크와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옥은 부회장이 처음부터 나는 6월에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공론화시켰으면 그것이 꼭 히딩크 감독으로 선임하자라는 여론이 지금 뭐 다 비등한 건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됐거든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다 했다가 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이 이 문자를 까니까 이걸 왜 문자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좀 공공하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악연이 좀 있었어요. 14년 전에 보니까 이 돈만 아는 인간이라고 김옥원 당시 올림픽 대표 그 감독이 아주 공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았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감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게 사실 이게 그 부회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론화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자, 지금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 협회 예산이 800억 상당으로 최대 규모인 대한축구협회의 전 회장 A씨 등 임직원 11명이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 등으로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20회에 걸쳐 1억 1,600만 원 상당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집행부 비리는 일회성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행적으로 공휴일에 미용주점, 피부 미용실 등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법인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법인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비록 한 5, 6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축구협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사자들은 그것이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만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축구와 관련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교제 차원에서 사용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당사자들이 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부터 보죠. 축구협회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월드컵 본선 나갈 때 아주 겨우겨우 나갔습니다. 본선 진출 당했다라고 정말 예. 자주적으로 다 말들 했었는데 이유가 있네요. 실제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무슨 부인이 호텔비와 항공비로 3천만 원을 씁니까? 그리고 무슨 골프장 가서 800만 원 씁니까? 저는요 이 상황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핸드볼 여자 선수 아시죠?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 또 배구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돈이 없어가지고 회식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축구협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저는 정말 도대체 요즘 나라가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축구협회 간부들이 썼다는 8천만 원의 법인카드 비용 배구 선수, 핸드볼 선수에 줬으면 정말 알차게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네. 한국 축구 걱정은 히딩크 전 감독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축구협회는 축구 적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구 적폐? 네, 왜냐하면 나라 꼴이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국정농단에 그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이 마당에 뭐 축구협회라고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바로 이번 기회에 그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한국 축구가 나갈 길에 대해서 진정을 고민하는 참 축구인들로 인해서 협회가 다시 재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님. 이런 일이 축구협회만 있었을까요? 인기 있는 스포츠협회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뭐 빙상협회도 뭐 그렇게 말이 많았고 야구협회도 또 말만. 그러니까 이 협회라는 게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그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협회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저런 협회에 대한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계속 최순실 농단에만 지금 그거 뒷받침해주고 그거 농단에 춤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이 정부 들어서는 좀 달라지겠죠. 이회택, 김주성 이런 분들 축구의 전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축구의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아이씨 뭐야. 한 분 하나 줬군요. 아이씨 뭐야. 하도 많이 발언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차명진 패스네 이거. 패싱, 차명진 패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이회택 그 감독이나 그다음에 김호곤 감독이 사실은 그 후배 축구인들한테 상당히 신망을 많이 받고 신망이 있어요. 종교를 그런데 받고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리 처음에 착하고 괜찮았어도 이게 제도적으로 있잖아요. 독점을 오래 하고 감시받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 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후배들을 위해서 상당히 돈도 쓰고 후배들한테 잘 해주고 그랬대요. 아니 뭐 명성 자체가 대단하신 분들 그런데 아닙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 어느덧 전혀 감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인 이상 저렇게 이제 사심을 품는 거죠. 실제 제가 볼 땐 이 강원랜드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강원랜드가 이게 완전히 그 지역에 탁 처박혀 있어가지고 거의 그 영주의 그 직할 관원이 돼버려서 저게 이제 저렇게 강원랜드가 백랜드가 되듯이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서양호 소장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저하고 딱 맞네 이건. 축구 적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별로 안 정말로 웃겼어요. 다음 이슈로 노력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탈당 요구는 폐륜이다. 반발하는 친박.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전훈 감도는 한국당. 결국 당사자가 나서야 끝날 판국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죠. 박파라 선거운동 해놓고선 홍의 박 출당 요구는 정치적 폐륜이다. 나는 박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당 권유 꼼수 아니다. 큰 수다. 요거 대학교 찾아가서 대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큰 수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 친박 박 치맛자락 잡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아주 폄하했고요. 친박 행태 참으로 뻔뻔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링 밖에서 지금 친박들은 보고 있는데요. 박이 탄핵 관련 정치적 메시지 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박근혜 직접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방안 검토 중일까? 혹시 가능성은 있을까? 요 내용하고요. 박 친박 탈당 언급 후 대구행 홍준표. 지금 홍준표가 대구행 가 있는데 혹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정신 없는 복지는 흑락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대통령이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솔직히 야당 매일 발목 잡죠. 발목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지금 부러질 정도라 지금 하도 잡혀가지고.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 정말이에요.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보수 적통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당연하고요. 바람을 일으켜 이번에 반드시 우파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는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당의 모든 여러분들 당원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다라고 언제는 최태민 씨가 박근혜 후보의 처남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변호하던 사람들이 배란간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근데 저를 썩은 정량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목사님 이거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셨습니다. 우리 범죄자가 아닙니다. 탄을 당한 정말 아직 거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한정당이 되려면 제일 처음 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우파를 괴멸시킨 책임을 물어서 어제 그 책임에 따라 세 분은 방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묶여가지고 같이 도매금으로 좌절하기는 어렵다. 자, 제가 질문을 2개 드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말까. 이거는 OX를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먼저 O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O가 계시네요. 박상병 교수께서는 O라고. 낼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음 달 중순쯤 되면은 이제 구속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월 중순이면 그렇죠. 10월 만기가 되거든요. 그 정도 점을 해서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출당과 관련해서. 그렇죠. 뭐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내용은 이런 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에 또 다른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만 O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하셨어요. 이 중에서 두 분 정도만 왜 X인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는데 고영신 교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X를 선택하셨어요? 내지 않을 것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낼지 모르지만 예. 아마 낸다 하면은 음수사원. 물을 먹을 때 그 근원을 생각해라. 한국당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한국당이 있으며 누구 때문에 당선됐느냐 뭐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내쫓아 뭐 이런 건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또 국민의 여론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법정 이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나마 동정을 받는 일이지 여기서 정치적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오히려 역풍, 역효과가 더 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안 내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누구 한 분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노영신. 노영신. 제가 이름도 잘못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고비마다 타이밍이 사실 포인트가 되는 타이밍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전부 다 메시지를 낼까요 안 낼까요 궁금해했었는데 사실 제대로 메시지 낸 적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메시지를 안 내시는 쪽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전술핵 관련 국민보고 대회를 하고 있다는데 그 현장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박근혜 불쌍하라! 홍준표는 물러가라! 이번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 가지 지금 뭐 현장 모습을 봤는데 준비되신 분 더 보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부터 볼까요? 네, 조금 취재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사실 8선까지 했으므로 더 이상 무슨 뭐 선수를 늘리거나 이러시지 않으실 것 같고 관심은 아마도 자신의 지역구를 김상현 의원이나 정대철 의원처럼 자신의 아들한테 물려줄 수만 있다면 뭐 조용히 은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지금 최경환 의원은 무소속,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무소속으로 경북도지사로 출마를 해서 명예회복을 한번 꾀하는 게 어떠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서영호 수석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박이 신당창당이라든가 알박기용으로 끝까지 보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친박의 신원, 친박의 복권을 노리겠지만 국민들이 일단 친박을 출당시키든 탈당시키든 저분들이 다시 신당을 만들든 일단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은 그 다음 단계 친박 청산이 끝난 이후에 보수가 정말로 혁신하는 거 아닌가. 안보와 그 냉전의 보수에서 경제와 민생의 보수로 서구 유럽이나 미국처럼 보수 혁신을 이뤄내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친박이냐 비박이냐는 이미 흘러간 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흘러간 물이다. 박상명 교수. 네, 아마 두 분은 어떤 경우에도 자진 탈당이라든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명예도 있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생명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쫓겨나는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못 나가 차라리 우리 출당시켜라. 그러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당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경북도지사 출마하면은 경북도 도민들도 함께 또 울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제발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목을 쳐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님. 최경환 의원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TK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 수준이 높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도 뭐 완전히 바닥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이별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연인들끼리도 짧아야지 길면은 옛날 좋았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서로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좋고 뭐 아까 서청원 의원은 얘기했지만 벌써 8선 의원의 나이가 74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치적 책임을 사실은 이건 누가 지지 말라 홍준표가 어쨌다 저랬다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도 친박 그 어떤 사람도 정치적 책임을 한 사람도 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몸부림치는 저런 모습 얼마나 추하고 안쓰럽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저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1심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딱 떠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 기자님. 근데 고용진 선배가 역시 연륜이 보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정치 안 해보셨는데도 정치인의 심사를 딱 꿰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친박도 여러 종류인데 친박, 완, 좌장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친박들은 있죠. 사실 의원총회에서 투표하더라도 이분들이 나가는 쪽으로 투표를 할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익 집단 측면도 있고 또 당을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고영신 선배 말씀대로 적당한 시점에 아마 자기 발로 나갈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본인들 명예를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또 이렇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미 보이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나갈 겁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나가면서 이 남아있는 친박들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나갈까요? 뭐라 그럴까요? 너네들도 조금 있어봐. 토사구 팽당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준비됐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계속 빼놓고 하네.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한 분씩 빼놓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오늘 좀 힘드신가 봐요. 그동안 저는 이분들이 어디 계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나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억울하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조원진 의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조원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훨씬 멋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어쨌든 겉으로라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의 뭐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책임에서는 자유롭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동안에 누렸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비겁하신 것 같아요. 출당만이 정답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이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몇 분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1심 관련해서 10월 17일 정도까지 이제 만기돼서 이제 출소할 것이냐 마냐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그때까지 밀어놨어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그 사이까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영우 소장님.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리더십의 후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법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법보다 정치를 먼저 하기 위함인데 법원에서 결정할 거면 뭐하러 당대표가 그 얘기를 꺼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홍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겠나. 그리고 보수혁신도 크게 별반 기대할 만한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소속인 차명인 전 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 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그때쯤 본인의 실제 심경을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친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MBN 뉴스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염동열 한국당 의원 55명이나 뭐 청탁했는데 그중에 20-30명이 뭐 취업을 했다느니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 또 뭐 비서관 인턴까지 뭐 취업을 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의원들은 전부 거기다 근데 막상 본인들은 뭐 말한 거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시의원 무슨 도의원 전부 다 청탁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원도인데 무슨 카지노에 인력이 5,000명이 필요합니까? 5,000명의 직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백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사회 지도층 중에서 백 행사 안 하면 바보다. 강원도들 상대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진짜 엉망입니다. 자, 옆에 계신 박상근 교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박힌 뉴스예요. 더 기가 막히고 코 막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앞서 문성근 영화배우가 문성근 씨가 자신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일이라고 본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이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보원이 일베가 되나요? 아니, 일베가 아니죠. 일베 중에서 쓰레기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일베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베 중에서 쓰레기면 어떤 걸 알겠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 얘기 듣고 국가정보원이 한 일 보고 일베 혹시 관련되신 분이 오히려 또 기분 나쁘다고 하시진 않으실까 그렇죠. 싶은데요. 일베 쓰레기들이 아니 우리를 국가정보원하고 비난한 말에 기분 나빠할 수가 있겠으나 문성근 씨의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 정말 적폐 중에 적폐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서영호 소장님. 네,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국회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며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인데요. 이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시키면서 국민의당이 소위 말해서 캐스팅보트, 존재감을 드러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존재감이 보수 야당과 연대하는 국민의당일지 이것이 향후 지나고 나면 국민의당에 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볼 그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기막힌 사건으로 꼽으셨네요. 약간 좀 여기 다른 분들 답변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 끝에 계신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헌재소장이 거의 1년 동안 지금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그동안 200일이 넘게 잘 해오신 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결이 됐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분을 빌미로 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도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그 법 시스템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불발 사건 관련해서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자유투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알아서 판단하셨겠죠. 그러나 사실 그분들보다 더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야당이 아니었나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이종근 실장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사실 사건 사고 중에 가장 그 기막힌 사건은 240번 버스 기사의 대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죠.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버스 기사가 그 어머니와 딸이 먼저 내리고 뭐 5살 난 딸이 먼저 내리고 어머니가 고함을 질러댔어도 그것을 다음 정거장에 내려줬다라고 해서 비난이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CCTV에 나타난 것과 또 다른 매체, 언론 매체에서 직접 그 시간대에 그걸 타본 결과 상당 부분 버스 기사의 처음에 이야기가 맞았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비난의 화살이 어머니한테도 가고 막 신상 털기도 하고 또 그 맨 처음 그 글을 올린 네티즌도 막 신상 털기를 당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훈은 이렇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조금 한번 생각할 여유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피해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240번 버스 이 사건은 아마 그런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뭘 그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 강원랜드, 백랜드 사건이 상당히 기막힌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기분 좋은 기막힌 사건 그거를 제가 뽑아왔는데 슈퍼볼이 뭔지 아세요? 슈퍼볼이요? 미국 축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간호조무사 하는 분이 그 8천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러잖아요. 복권 이름이 슈퍼볼입니까? 근데 그 복권을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그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사면은 이게 법으로 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를 현물을 가져올 수는 없고
대신 사주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대요. 저희 방송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이 얘기는 안 들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참 제가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이런 기가 막히게 괜찮은 아니 있는 소식 거 중에 같아요. 고르시다니까 왜 뭐 이거는 좀 안 들으니만 못한 내용을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꼭 그냥 슬픈 얘기들만 다 하셔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기대찬 기막힌 기대찬 얘기.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까마귀가 안 오네 근데.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인사 논란까지 첩첩산중 고민 많은 문 대통령 이런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이 북한 아주 골치를 썩고 있죠. 먼저 보겠습니다. 제재도 대화도 무시. 북한 핵 미사일 폭주. 그리고 그때 형을 살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국정원 직원들이 전부 다 음란물 제재 반포죄로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이분들은 정말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예, 예. 주제로 별도주가 있으니까 다루겠습니다. 지금 박성진 후보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긴급 사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양호 소장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네, 전 잘했군 임종석 지금 방금 나왔네요. 나왔던, 예, 청와대 비서실장, 못했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요. 정치인이 잘못하기는 쉽게 잘못하는데 문제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박성진 중소벤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성진 카드를 사석으로 버리는 돌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오히려 임명동의안의 약속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조건부 사퇴론이 주변에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 맞다나 담담하게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다 해서 사리에 맞게 국민들 우려에 맞게 박성진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나서 사법 공백이 오랜 동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 협조를 호소하는 정석대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담담함이 저는 뭐 오히려 인사를 잘 보필하지 못한 비서실장하고 책임은 있지만 인정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구할 수 있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태꾼은 잘 아시겠지만 김주선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팀장을 맡으면서 연예인들 예술인들 82명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은 1차장, 2차장과 달리 기조실장은 원장의 직속 신복들이 하는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이 작업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의혹이 더 커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파도 캐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꼽아봤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사실 문제가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 순서에 저희가 주제가 준비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사회를 지난 한 주 동안 발칵 뒤집어놓은 기막힌 이야기 이거 실화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벌써 뭔지 아시겠죠? 240번 버스입니다. 보면은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했나? 버스기사 억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 버스기사분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건 보죠. 자,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또 국정원 관련 얘기죠.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 MB 국정원에서 음란물을 합성했습니다. 국정원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만들어도요 아주 C급입니다. 아까 이게 음란물 처벌을 발생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조악해서 참으로 이게 정부에서 만든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죠. 여기 보면요. 이게 뭔가 카지노 무늬가 있는데 강원랜드군요. 직원 95%가 청탁 취업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비도 존대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도대체 강원랜드인지 청탁랜드인지 알 수가 없군요. 자, 오늘 6분께서는 여기 있는 사건을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언급하셔도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거?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1,500에서 1,700 어떤 직급을 받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3,000 정도 기세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주요 사건, 기막힌 사건을 쭉 훑어봤는데, 자, 준비되신 분부터 보겠습니다. 고영진 교수님. 뭐 이번 주에는 누가 뭐라 해도 복마전 강원랜드, 백랜드죠.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95%라니까. 청탁랜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며칠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청년 실업률 보면은 9.4%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잡힌 실업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 IMF 때 10.7%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에 늘 노심초사하는 6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심초사 하시죠? 괜찮았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헛기침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또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또 쐈습니다. UN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해져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사일을 쏜 겁니다. 터뜨리고 쏘고 또 터뜨리고 쏘고 반복하는 북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그에 앞서 이번 주 한 주부터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잘했군 그리고 못했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뉴스는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메이커는 누굴까? 잘했군 인물과 못했군 인물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네요. 요즘 마음속 그리고 겉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당의 존재감 보셨죠?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한번 보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네요. 국민의당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당 땡깡 부리고 있다.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국민의당을 땡깡 부리고 있다라고 아주 폄하를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오늘 결국엔 사퇴를 했습니다. 그토록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버티고 버티다 결국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이낙연 국무총리네요. 답변 요정으로 등극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소위 말해서 퍼부었지만 모두 다 막아내고 오히려 더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했다고 하는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6분들은
여기 나오신 네 분, 이 등장하신 네 분들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분을 찾아서 써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보겠는데 고영신 교수님부터 보시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언론으로부터 크게 곽광은 받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일주일 내에 계속됐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로 곽광은 못 내용은 받았어요. 뭐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사실은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좀 몰아붙이고 뭐 야단도 치고 또 뭐 정책 건의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워낙 돋보였어요. 뭐 그동안 뭐 버럭 총리도 있었고 여러 총리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정말 품격 있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이다. 또 그 재치와 유머가 있는 답변. 사실은 정치에는 다소 그래도 유머가 있어야 정치다운 맛이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살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재치 있고 유머스러운 답변을 하면서 사이다 답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의 요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연이라. 이렇게 뭐 별명을 그럼 인이와 연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인물은 역시 이낙연 총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너무 기교에 지나치다 보니까 진정성이라든가 뭔가 그 마음에 다 감동을 주는 그런 답변은 없었지 않느냐. 기교는 보였으나 감동은 안 보였다. 네, 그 점이 있고 뭐 이번 주에 역시 그 추미애 대표 지난번 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그런 낙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집권당 대표로서 당혹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불쾌감은 충분히 표시할 수 있지만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협치로 가장 앞장서서 그려가야 할 당 대표가 무슨 대변인이라든가 무슨 그 당의 무슨 간사 정도 선에서 해야 할 얘기도 아닌 그런 뭐 좀 막말성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치를 이렇게 급냉시키면서 사실은 추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몰고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오늘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답변 요정, 추 리스크. 뭐 새로운 정치 용어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두 인물을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휘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인물 중에서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그냥 모범 답안처럼 고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했군도 많고 사실은 못했군도 많은데 그중에서 최고로 잘한 인물은 그 앞에는 아주 잘했군, 아주 못했군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베스트를 워스트. 그냥 잘했군, 못했군 아주 잘했군요. 이낙연 총리하고는 제가 잠시 국회에 있을 때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인상이 정말로 내공이 출중한 분입니다. 저분은 또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기자 출신의 5선. 그래서 저 총리 지명할 때부터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버팀목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보니까 정말 냉철하게 그리고 또 진솔하게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정도의 총리가 언제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영신 교수께서는 기교는 보였으나 좀 진정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정성도 있다고 보시나 보네요. 그 기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얘기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조금 아직 감정이 따뜻해서 진정성까지 다 왔습니다. 뭔가 이 기교 속에 진정성 섞여 있다고 보신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정부에 대해서도 아픈 얘기도 다 했지 않습니까? 협치, 저도 제일 그 부분은 아쉽다. 총리께서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인물이고 워스터, 그러니까 아주 못했고는 추미애 집권당 대표입니다. 역시 그냥 못했군이 아니라 아주 못했군입니다. 정말 아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집권당 대표입니다. 정말 걱정될 정도로 뭐 엑스맨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집권당 대표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추미애 대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주에 정말로 워스트는 집권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종근 실장도 비슷한 답변을 쓰신 것 같아요.
반만 비슷합니다. 아, 반만? 네네. 예. 아니,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낙연 총리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삐뚤어 나가려고 사실은. 보니까 이낙연만 있다가 아니라 김동연도 있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참 재밌고도 또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히나 이장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김 부총리와 같이 무능하고 소신도 없는 그런 관료가 있으면 그 정부는 실패한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기 얼굴에 좀 침뱉는 그런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차관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마다 사실은 요직에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소신이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관료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능한 건 모르겠지만 소신은 안 바꿨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 자리에서 또 회의장에서 웃음이 나왔는데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소신을 지키면 상당히 정말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큰 어떤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미애 대표는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가 속 좁은 어떤 정치를 한다라고 한 일주일 내내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에 뭐 회담 그 불참을 선언을 해서 근데 이번에 추미애 대표 보니까 어떤 이 큰 그 이 행사장에서 야당 대표들만 건너뛰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사실 나왔습니다. 진짜 속좁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좀 이렇게 협량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뭘 그리셨네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그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거론해드리는 만큼 커리커처를 하나 그렸는데 이낙연 총리는 그래서 다른 분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잘했군 문재인 대통령, 못했군 문재인 대통령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도 했어요. 잘하신 거는 이번에 NSC 회의 소집해서 확실하게 미리 대응한 거 잘하셨고 못한 거는 CNN 인터뷰 때 또 아직도 대화론 얘기하신 거 그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또 되풀이하기 좀 뭐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 잘했군 했는데 하여튼 이낙연 총리를 돋보이게 한 게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컨대 이낙연 총리가 박성진 그 후보자를 철학이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를 오히려 저라으면은 그 제청하시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셨을 텐데 그걸 나중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질문이 좀 서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운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나름대로 개혁 보수를 지향한 바른정당의 자강론에 대해서 그 사실은 가치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본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못한 겁니다. 요 두 분 그림 뒤에 보면 이낙연 총리 뒤에 저 패는 뭡니까? 제가요. 사실은 대변인 했거든요. 그때 저의 그 롤 모델이 이낙연. 대변인으로서 이 논평을 잘 쓰신다 이 뜻인가요? 이분은요. 딱 말하면은 그게 곧 기사의 꼭지. 기사의 아이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 안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그 자체로 그게 뜻이 확 담기도록 20자 내외로 탁 그 멘트를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신가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뭐 요즘에 이제 이 MBN 분위기도 좀 그렇고. 뭔 분위기가 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하여튼 제가 이낙연 총리가 제가 대변인 할 때 사실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해운 전 대표 옆에는 뭐예요? 10,000원짜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푼돈, 돈은 많은 돈도 많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한 돈은 10,000원이 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상징한 겁니다. 이게 푼돈, 푼돈 10,000원짜리 이런 푼돈 때문에 그 명예를 참 버리다니 저같이 그냥 집도 없는 사람도 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집도 없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굉장히 세세한 얘기까지 하십니다. 자, 저쪽에 하나 더 건너뛰신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뭐 이낙연 총리 답변 잘하셨고 매우 침착한 사이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로 박성진 벤처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심지가 굳으신 분이잖아요. 예, 예. 이 자리에 되게 약간 연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은 사퇴를 스스로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요. 본인은 얼마나 사퇴 안 하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드네요. 근데 아마 서양호 소장님이 전화하셔서 사퇴가 됐다는 얘기도 잠깐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제가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아, 농담이었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일단 꼽았고요. 예. 모태권에 대해서는 MB 국정원을 저는 사실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이분들이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따 또 나온대요. 아니, 이따 나와도 제가 지금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분들이 지금 그 두 배우의 그 나치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예. 반포시켰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음란물 제재 반포예요. 그 마강수 교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음란물 제재 반포죄. 첩첩산중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은 미사일 안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쐈습니다. UN 추가 제재에도 마이웨이 17일 만에 미사일 또 쏘라우 이렇게 돼 있어요. 쐈습니다. 쏘라우가 아니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머리를 감싸고 있죠. 이런 상황 대화 불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 시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옆에 트럼프 대통령 참을 수 없다는 거 보여줘야 중로 행동해야 더 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죠. 얼굴이 가려졌습니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 반대한다. 이 정도만 하고요. 중국 언론들은 별다른 보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겠죠. 자, 옆에 보면 아베 총리 1번입니다. 북한 다시 폭거 결코 용납 못해. 더더군다나 일본 상공을 지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 북한 도발 실효성이 없어 전술핵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공기총을 아무리 개량해도 대포는 못 당한다. 살 길은 핵무장, 핵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전술핵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뭐 현장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못 말리는 정신 나간 김정은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비핵화 인터뷰에 보란 듯 북도 미사일. 고심 깊은 문의 선택, 인사도 고심, 북한도 고심인데 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써주세요.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 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을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도 봤는데 서양호 소장님. 네.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뭐 대북 문제라든가 그 복지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등등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야당과 타협해서 60점, 70점인 절충의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 밥도 죽도 아닌 누룽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원칙대로 인사와 복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믿고 설령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 민복을 위해서
그 복지 민복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서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방향을 선택하는 것. 저는 뭐 정치를 한다면 후자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국민이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 선택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이냐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은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사면 초과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우 외환입니다. 밖에 외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하고요. 국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여야는 험한 얘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밝혔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국민 지지율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또 그 이후부터 지켜왔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원칙이 뭐였죠? 뭡니까?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화 화해업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흔들렸잖아요. 또 하나 내치 문제는 뭐였죠? 협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협치하는 겁니까? 또한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물러났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왜 또 이거는 빠지시고 임종석 실장이 하십니까? 당초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문재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큰 승부수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그런 원칙이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추락세가 더 가지 않겠느냐.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 일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비슷한 걸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예. 아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성진 그 후보자의 사퇴와 김명수 후보자를 연계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정도대로 가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저는 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도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가 계속 꼬이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